가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푸틴이 만들어낸 것은 죽음의 수렁뿐입니다. 때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터널 끝에 빛이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끝이 보인다고 말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6년 겨울 이 목표입니다. 야심차게 들리나요? 원래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근거 없이 이 목표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가장 굴욕적인 형태의 패배를 안기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을 절박하게 만들어 러시아 지도자가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에 나서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8월 3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재외공관장 회의 참가자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행사를 형식적인 인사말로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도 있었지만 젤렌스키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갈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 앞에 모인 사람들의 도움으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말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겨울이 오기 전 가을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군중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 안다며 푸틴이 전쟁을 계속 끌기를 바란다고 경고하며 그 선언을 완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푸틴의 희망을 꺼트리고 러시아 지도자가 이 전쟁을 국민이나 세계에 정당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선언하고 자신의 실패라는 망신을 감수하든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체를 수십 년이 걸려야 헤어나올 수 있는 나락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2026년 겨울 목표는 야심차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4년 반째 이어진 전쟁을 끝내 약 5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세 갈래 전략, 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사들에게 이 목표들이 하나로 모여 푸틴이 평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도록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외교, 제재, 그리고 중장거리 타격을 더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는 외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러시아와 새 소통 채널 개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섰을 때조차도 말이죠. 대신 젤렌스키의 계획에서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의 역할은 젤렌스키가 대외 트랙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더 많은 협정 체결과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힘을 키우도록 서방 외교에 지원을 원합니다. 2026년에 이미 본 것 그 이상으로 말이죠. 젤렌스키 계획의 2단계에서 겨울 지원 패키지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젤렌스키는 이것이 말이 아닌 실제임을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겨울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교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결과, 지원 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중요하고 반드시 시급한 결정을 누가 제공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 필요의 명확한 목록, 장비의 명확한 목록을 의미합니다. 특정 자원, 우리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합의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는 최고위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적절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에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기타 방공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분명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최근 며칠 동안 키이우를 반복해 타격한 탄도미사일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공격으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외교관들은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파악하고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교관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몰도바, 폴란드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확보를 지원해야 하며 더 많은 드론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드론 거래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국가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를 위한 장기, 연간 자금을 지원받으며 방위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파트너들은 그 대가로 현대적 방위 역량을 얻는다고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이 분야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이미 큰 성과를 냈습니다. 유나이티드 이빕사 미디어는 8월 3일 우크라이나가 외교 노력으로 동맹국들과 9건의 드론 계약을 체결했고 15건이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우크라이나가 자금 조달, 제조,
러시아 대응용 신형 드론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외교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서 1,030억 달러 대출을 확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중 약 40억 달러는 7월 말에 드론과 그리펜 전투기 구매를 위해 지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대사관의 업무 품질은 우크라이나가 받는 무기의 양,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에게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결정과 구체적인 조치들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중심 틀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외교는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외교를 잘할수록 더 많은 무기를 받고 더 많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푸틴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고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전쟁을 2026년 겨울까지 끝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푸틴에게 그의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푸틴은 협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서 주된 수법이 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 사이버 공격, 나토 영공 침범. 푸틴은 겁을 주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왔고 두려움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외교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하는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그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결과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맞서 단결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푸틴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것이 젤렌스키 계획에서 외교가 첫 번째인 이유입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곧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군사 프로그램을 시청 중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영상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더 많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저희의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재입니다. 이 축은 젤렌스키 계획의 외교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모두가 러시아 제재에 집중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모두가 러시아가 제기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제조하는 러시아 기업들은 여전히 엄격한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은 탄도미사일 생산에 관여하는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기업이 17개라고 말합니다. 제재를 받은 기업들도 허점을 이용해 러시아 전쟁 기계를 계속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는 것은 새로운 제재 도입과 함께 꼭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일 소통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천 건의 제재를 받고 있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시행했습니다. 카스텔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총 26,655건의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 중 23,960건은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시행된 것입니다. 미국이 6,441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도 각각 수천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추가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러시아의 48명 개인과 170개 단체를 대상으로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부문과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상원은 린지 그레이엄이 처음 제안한 오랫동안 지연된 러시아 제재 법안을 첫 번째 승인 단계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구매자들에게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강력한 시작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러시아 석유 구매자들이 불안정해져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제재가 시행 중인데도 우크라이나가 추가 제재를 요구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반박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얼마나 많은 제재가 시행되고 있든지 간에 항상 더 많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이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독려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제재를 시행하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계획의 두 번째 축으로 메우려는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재를 피해 수십억 달러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로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섀도우 플릿이 대표적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리선 섀도우 플릿이 연간 최대 1,00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로 거래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EU의 최신 제재 패키지가 도입됐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거래하는 물품의 최종 사용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며 교활하고 기만적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석유 판매와 핵심 무기 부품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계획이 꼭 추가 제재를 요구하진 않지만 제재가 강화되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파트너들과 협력해 허점을 막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레이온 법안이 통과되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 제재가 모스크바 외에도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은 더 나은 집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전쟁 자금 마련에 허둥대게 하는 것입니다. 크렘린의 전쟁 자금이 줄어들면 푸틴은 현금 확보 방법을 더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7월 말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4%로 인하했습니다.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이지만 러시아가 국민들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미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공황이 일어나고 있고 재무부는 급증하는 예산 적자를 메우고 값비싼 국채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여전히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 적자는 러시아가 예상했던 477억 달러가 아니라 연말까지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사상 최고 속도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3달 동안에만 20만 개의 러시아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는 부실 대출로 인해 은행 위기의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에 연중 최저치인 5.3%까지 떨어졌다가 6월에는 6%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금융위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겨울까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의 두 번째 축은 러시아를 벼랑 아래로 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인 장중거리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타격을 더 많이 가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입니다. 이들 각각의 타격은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손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외교적 노력이 언제 성공할지 100%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크라이나의 대리 장거리 타격과 우리의 중거리 타격 그리고 파트너들의 제재가 러시아가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알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새 전략이 실패할 수 있지만 성공하려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타격은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멀리 미치며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내도록 침략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목표물들을 상대로 40일간의 장거리 및 중거리 공격 작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0일간 이어진 공세가 끝난 뒤에도 전혀 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7월 말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우선순위 목표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0일간의 작전이 끝나자마자 목표들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점령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유형의 공격이 진정으로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는 올해 첫 7개월 동안 러시아의 52개 지역을 타격할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36개 지역을 타격했으며 52개는 상당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러시아 내 안전지대가 없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2026년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 정유소를 거의 200번이나 공격했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시베리아의 옴스크 정유소를 대상으로 한 2,500km가 넘는 공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지역 중 최대 90%가 연료 판매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거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남부로 있는 700km에 이르는 RR-280 고속도로 일대를 자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그 도로 구간에서의 월간 공격 횟수는 1월에는 20회 미만이었지만 6월에는 130회를 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석유, 식량, 보급품을 제공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7월에 진행된 3주간의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그림자 함대 선박 201척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점령된 우크라이나 후방에서는 드론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군수 지원을 파괴하고 전선 공격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7월 한 달 동안 무려 42,860명의 병력을 잃는 기록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장거리와 중거리 드론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전략의 세 번째 축으로 이런 드론 공격을 더 늘리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것은 푸틴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적이 아니라 사회적 압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로 돌려 푸틴의 국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푸틴의 지지율이 가장 가파르게 급락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분쟁학 및 분석 연구소가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원한다고 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처럼 푸틴의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드론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젤렌스키 계획의 세 가지 축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은 푸틴에게 평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세 가지 전략으로 2026년 겨울까지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협상이 성사되고 더 많은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며 더 많은 드론이 날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역량 안에 있지만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실패로 여기는 집착에 사로잡힌 광인과 상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계획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푸틴이 50만 러시아 병력 동원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9월 국가두마 선거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자원병 모집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에 손 쓸 수 없는 절박한 사람이 할 법한 행동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대통령직이 끝날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한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 반발은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세 가지 계획축과 결합되면 이들 역시 압박에 초점을 두고 있어 푸틴의 입지가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곧이라는 말은 2026년 겨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화를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6년 말 우크라이나가 2026년 초보다 더 강해진다는 뜻이며 모두 이 계획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겐 윈윈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그 압력이 효과 있길 바랄 것입니다. 푸틴에게 이미 압력이 가해졌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압력을 가하는 건 우크라이나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전쟁에 대한 비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한 푸틴의 우방으로 여겨졌던 인물의 입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대낮에 일어난 배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